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사 10차시 수업은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발전, 그리고 이 셋을 통일한 통일신라와 그 위쪽에 자리 잡았던 발해, 남북시대까지 배웠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세라고 불리는 여기 요 고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통일신라 시대까지를 우리는 고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 시대부터를 중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요 고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통치체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고려라는 나라가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럼 일단 후삼국이 어디였는지부터 봐야겠죠? 자, 지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S자 두 개만 합쳐지면 우리나라죠. 이쪽에 이렇게 요동반도 하나 있고 산둥반도 아래쪽으로 중국이 내려가고 이쪽으로 연해주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단 신라라는 나라는 요만큼으로 축소돼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신라가 있고 요 아래쪽 지역 여기는 후백제, 글씨가 좀 작죠? 자, 후백제라는 나라가 있고 요 위쪽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있고 요 위쪽에 남북국 시대의 북국에 해당하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는 원래 통일신라 시대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당나라가 있었죠?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당나라가 망하고 당나라의 뒤를 이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 당나라 중앙이 5개의 나라가 번갈아 생겨요. 후량, 후주, 후당 이런 식으로 5개의 나라가 번갈아서 동시에 5개가 아니라 번갈아 생기는데 그 5개를 5대라고 부르고 지방에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지방 반란을 일으키는 애들이 나라를 세워버린 거죠. 그게 총 몇 개냐? 10개의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5대 10국시대. 중앙은 요렇게 5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방에 있는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쪼만쪼만하게 지방 세력까지 나라 10개 세웠다는 얘기니까 별로. 자, 중앙에 있는 5대,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고려, 후백제, 신라, 그리고 위쪽에 발해, 그리고 하나 더. 요 위쪽에 거란 애들이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거 누가 세웠다고요? 거란. 자, 거란 애들이 여기다가 나라를 하나 좀 크게 세워요. 자, 요런 시기에 요 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누구란 얘기예요? 자, 고려란 얘기입니다. 자, 요걸 한번 여기다가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고려라는 나라. 자, 고려라는 나라. 원래 무슨 나라였죠? 후고구려였죠? 궁예가 세운. 근데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로 이름을 바꾸죠. 누가? 왕건이. 자, 그리고 아래쪽에 후백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세웁니까? 이거는 견훤이라는 사람이. 자, 그리고 이쪽에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혁거세인데 그걸 여기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단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후백제랑 사이가 매우 나쁩니다. 후백제도 고려를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는 서로 싸우는 상태, 대립 중이다. 자, 그러면 고려랑 신라는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냐? 원래 고려 이전의 후고구려는 신라를 되게 싫어했는데 고려는 달라요. 원고는 이렇게 두 나라는 그래도 사이가 좋습니다. 친선 관계고, 그럼 후백제는 고려 싫어하고 싸우고 신라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도 서로 원수. 자, 대립. 자, 이렇게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위쪽에, 고려 위쪽에 누구 있어요? 발해 있죠, 발해. 발해 있고, 바로 옆쪽에 누구 있습니까? 요 있어요, 요. 이거 누가 세웠다 그랬죠? 거란. 자, 그런데 요 거란이 발해를
뭐 대립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무너집니다. 발해를 요 나라가 없애버려요. 그러자 발해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전부 다 아니고 대다수가 자 이쪽으로 발해 사람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자 이쪽 중국 쪽에 누구 있었다고 했죠? 당나라 왕하고 5대가 들어섰다고 했어요. 이 5대랑은 어떻게 지내느냐? 고려는 5대랑 자 친선이라고 쓰긴 좀 그렇네. 자 친선이라고 쓰긴 좀 그렇고 그냥 서로 우리나라 항상 요 시기에는 중국으로부터 배울 게 많았죠. 교류 이렇게 교류하는 사이였고 이렇게 후백제도 중국과 교류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딱 보이죠? 자 이쪽 중국과는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교류하면서 가깝게 지냈고 발해와 요 나라가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요 나라가 발해를 무너뜨리자 발해 사람들은 어디로 흡수됐다? 여기 고려로 흡수됐다. 자 고려로 흡수됐고 요 아래쪽 상황을 보면 자 보면은 이렇게 둘이 친하고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2대1이에요. 근데 뭐 사실 여기는 있으나 마나는 존재였죠. 힘이 워낙 약해서 이렇게 둘이 싸워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고려는 왕건이 정치를 참 잘해서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후백제는 견훤의 아들들이 아버지 쫓아내서 막 절에다 가지고 그러죠. 왕권 다툼 일어나면서 내분 일어나면서 무너지고 결국 고려한테 후백제가 패배하게 되고 신라는 어차피 얘네한테 안 되는 거 아 그래 차라리 네가 다스려라 하고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죠? 경순왕이 신라를 들어다가 고려한테 주죠. 투항 그냥 항복해요. 결국 누가 통일합니까?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칠판 지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국가의 기틀을 확립했다. 자, 고려시대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들이 하나는 역대 왕들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는 역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예요. 뭐 조선이 전쟁 많이 했지만 대부분 다 뭐 흔한 말로 그냥 맞았죠. 외부에서 쳐들어온 침입을 막는 데 힘들었다면 고려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막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뭐 일제침략기처럼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가 별로 없고 고려가 후지로 팬 경우가 되게 많았죠. 자, 그래서 고려에 관한 문제는 왕의 업적 그리고 외세 침략 두 가지가 항상 꼭 나오는 편인데 자 오늘은 그 왕의 업적을 보는 거예요. 국가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전반기의 왕 3명. 자 누구냐? 첫 번째 왕이었던 태조 왕건이죠. 그리고 광종, 성종 이렇게 3명. 그리고 후반기에 가면 공민왕이라는 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4명의 왕의 업적은 시험 단골이죠. 자 오늘은 여기 전반기니까 3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 태조입니다. 태조 왕건이죠. 딴 사람은 안 써도 이 사람은 이름 써줍시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 태조 왕건의 정책. 자, 태조가 고려를 통일할 때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후반기에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각 지방의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각 지역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세력. 누구? 호족이죠. 그 호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든 나라기 때문에 왕건이 사실 왕으로서의 뭔가 되게 강력한 통치적 권력은 없었어요. 뭐 카리스마 있었겠지만 그래서 다른 나머지 호족들도 그래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네도 이뻐하는 거 알지? 나한테 힘 좀 못해. 절대 반항하면 안 돼. 반란 일으키면 안 돼라고 호족들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건이 실시한 정책들은 호족을 신경 쓰는 정책들이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일단 뭐가 있느냐? 혼인 정책. 무슨 소리냐? 지방에 있는 호족과 왕건이 서로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간에 뭐가 돼요? 가족이 되죠. 그런 식으로 호족을 내 편 만드는 혼인 정책. 그리고 사성 정책. 이게 줄사자고 이게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성자니까 당시 왕의 성인 왕씨를 호족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랑 같은 왕족이에요. 자, 호족은 지방에서 그냥 힘만 센 애들인데 걔들에게 왕족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면 호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즉
요 두 가지는 호족들로 하여금 왕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무슨 정책이냐? 포용 정책. 기분 좋게 해서 날 따르라 라고 하는, 자, 이거는 호족 포용 정책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해주기만 했느냐? 당근과 또 뭐가 필요해요? 채찍이 필요하죠. 그래서 채찍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심관이라고 하는 제도와 기인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일단 사심관 제도는 뭐냐? 호족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책임자로. 뭐 이거는 포용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은, 근데 이거는 뭐 견제가 더 크기도 해요. 무슨 소리냐? A라는 호족이, 자, 지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자, A라는 호족이 이쪽 지역에서 힘이 되게 센 호족이에요. 그러면은 이 호족을 이쪽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다 네 탓. 즉, 요 호족으로 하여금 이쪽 지역에 대한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쪽 지역에 대한 책임도 얘한테 주는. 그러니 너 관리 잘해라.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고려 수도는 이쪽에 있죠. 개성. 여기서 뭐 반란이 일어나면 수도에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져주는 거. 사심관 제도라고 하고, 기인 제도는 호족의 아들을 중앙에 인질로 데려다 놓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주는, 네 아들 나한테 있으니까 지방에서 헛짓거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도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는 호족에 대한 정책이고, 또 그 다음 전쟁이 끝나고 통일된 첫 번째 왕이니까, 통일된 첫 번째 왕이니까 전쟁 중에 힘들었을 백성을 위한 정책 필요하겠죠. 이게 호족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백성을 위한 정책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조세, 세금 내는 거, 요역, 몸으로 내는 세금을 요역이라고 해요. 몸으로 떼는 거, 요역을 감소시켜줬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이거 다시 지우고. 자, 감소시켜줬다. 저기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뭘 하냐면 북진 정책을 합니다. 자, 아까 내 후삼국을 통일한 게 고려인데, 후삼국은 후백제, 고려, 신라 세 개죠. 근데 여기 하나 나라 더 끼잖아요. 후삼국이 아닌 위쪽에 있었던 발해. 발해가 고려에 많이 흡수돼요. 즉 고려 내에는 발해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해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위에 있는 거란, 요나라한테 망했죠. 당연히 고려는 거란을 싫어합니다. 요나라도 싫어해요. 같은 나라죠. 요나라를 싫어해요. 더군다나 나라 이름이 고려잖아요. 고려 어디 갔어? 고려. 자, 고려. 어느 나라의 후예예요? 고구려의 후예죠. 그러니 고려는 요만큼의 현재 고려가 있는데 원래 고구려 영토인 이쪽을 되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위로 가자. 그리고 요 위에는 누가 버티고 있어요? 요나라. 그러니 위로 가기 위한, 고구려 땅을 찾기 위한 북진 정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구랑 왼수? 요나라랑 왼수가 됩니다. 자, 북진 정책. 자, 여기 두 가지가 따라오죠. 하나는 거란을 배척한다는 거. 그리고 이쪽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중요시한다는 거. 자, 요게 태조 왕건의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왕은 누구냐? 태조 왕건의 아들이지만 네 번째 왕인 광종입니다. 광종. 자, 광종. 태조 왕건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사이에, 아이고, 사라고 써놨네? 자, 이고, 사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네 번째 왕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은 어디 갔느냐?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쫓겨나고 막 그래요. 왜 그랬느냐? 태조 왕건이 뭐를 많이 해서? 결혼을 많이 해서. 자식이 수십 명이었죠? 20명이 넘었다고요. 거의 30명 가까이 됐다 그래요. 아들만 2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서로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들들은 하나같이 외할아버지가 힘 좀 쓰는 지방의 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들이 자기 외손자 왕위에 올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갖고 누가 왕이 딱 되면 나머지 호족들이 야, 저 새끼 빨리 쫓아내고 우리 손자 왕위에 세우자. 다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왕이 있을 때마다 쫓겨나는 거야. 즉 왕권이 거지 같았다는 얘기죠. 매우 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다른 호족들 싹 제거하고 왕권을 공고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업적은 가장 큰 게 뭐냐?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태조는 아까 얘기했죠. 왕권이 그렇게 세진 않았다고. 근데 이 사람 때 고려 왕의 왕권이 엄청 세집니다. 이름만 봐도 벌써 그죠? 건들면 죽을지도 몰라요. 광. 물론 미칠 광자를 쓰는 왕은 아니지만. 자, 광종. 이 사람이 뭐를 했길래 이렇게 왕권을 세게 만들었느냐? 수많은 형제들을 다 누른 거 아니에요. 뭘로 눌렀느냐? 이 사람 하면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제. 과거제를 실시했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노비 안검법이라는 거를 실시했다. 근데 자, 요 과거제 통일신라 시대에 잠깐 들었을 거예요. 실시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못했던 거.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 6.25 경전 잘 읽었나 못 읽었나? 상중하 세 단계로 나눠서 평가해보는. 근데 그거 원성왕 이름 자체가 벌써 원망 많이 들을 왕이죠? 진골 귀족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 못했어요. 자, 그치만 드디어 광종 때 과거제. 많이 들어봤죠? 과거 시험.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요걸 드디어 실시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쌍기라고 하는 후주라고 하는 아까 5대라는 나라 중에 후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후주에서 귀화한 고려 사람으로 바뀐 쌍기의 건의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비 안건법은 뭐냐? 요게 제일 중요한데 노비가 편안한지 검사하는 거예요. 뭐 잘 살고 있나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노비가 진짜 노비인지 혹시나 호족들이 지들 힘 믿고서는 멀쩡한 평민을 데려다가 노비로 삼아버린 건 아닌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풀어주는 거. 모든 노비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양인인데 평민인데 억울한 노비를 풀어주는 게 노비 안건법. 자, 이걸 하면 두 가지 큰 효과가 와요. 첫 번째, 노비가 사라지면 누가 약해져요? 호족이 약해지죠? 자기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노비가 사라지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노비는 잘 훈련시키면 내 군대로도 만들 수 있는데 줄어드니까 호족의 힘이 약화되는 겁니다. 자, 동시에 국가에는 매우 도움이 돼. 노비는 천민, 사람으로 별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잘 안 내요. 세금 내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노비를 양민으로, 평민으로 풀어주게 되면 국가에 뭐가 늘어요? 세금이 늡니다. 국가 재정 확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덕분에 과거제를 실시해서 똑똑한 관료들을 뽑았고 그 관료로 하여금 왕에게 충성하게 함으로써 왕위를 뒷받침하게 해주고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호족의 힘은 약화시키면서 국가의 돈은 많아지게 해서 이 역시 왕의 힘의 기본이 되죠. 바탕이 되죠. 왕권이 세지게 됐다. 자, 더 이상 이런 태조 집권한 이후에 왕위를 둘러싼 혼란은 없어요. 이제 거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상태에서 광종이 힘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힘을 이어받아서 고려의 틀을 제대로 잡은 왕이 누구냐? 이름부터가 벌써 이룰 성자가 들어가서 성종입니다. 성종 시기에 거의 고려의 전반기 모든 체제가 거의 완성이 돼요. 거의 완성이 돼. 그래서 왕의 이름도 얘는 아까 세 보이는 광종이었다면 얘는 많은 걸 이룬 왕이다 해서 성종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많은 걸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최승로라는 사람이죠. 자, 저저번 시간에 들었던 신라 삼최, 최원이라던가 또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뜻을 못 펼쳤죠? 근데 이때는 요 최씨는 성종이 잘 들어줘요. 얘가 얘기하는 거. 신라시대 최치원 말은
당시 진성령을 비롯한 수많은 진골귀족들이 아이씨 안해 네가 뭔데 나서 육두품 무시했는데 이때는 잘 들어줍니다. 얘가 왕한테 이런 거 고쳐보세요 라고 왕한테 건의한 문서가 있어요. 이게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요걸 바탕으로 성종은 많은 것들을 바꿔줍니다. 많은 것들을 바꿔줘요. 여기는 뭘 강조한 책이냐? 유교적으로 이렇게 안 나와? 자, 유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세요 라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성종이 국가를 많이 완성을 시켜요. 뭘 했느냐? 이성육부라고 하는, 좀 이따 자세히 할 겁니다. 이성육부라고 하는 관료 체계를 완성했고, 또 지방관도 파견했고, 또 학교도 만듭니다. 국자감, 그리고 향교 같은 학교도 만드는, 자, 요런 식으로 고려를 정리를 해준 왕이 성종입니다. 자, 전반기 요렇게 세 명의 왕이 뭐를 했어요? 초기에 통치체제의 기틀을 확립한 왕들입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진 고려라는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려는 무슨 특징을 갖게 되느냐? 노비안건법, 과거제 이런 걸 함으로써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과거를 통해 뽑혀온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데 이 과거에서 시험 과목이 뭐예요? 대부분 관료 뽑을 때 유교 경전, 즉 글 공부를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즉 문과생이 나라를 다스리는, 뭐 지금의 문과 이과랑은 다른 말이에요. 문취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과, 자, 여기 최승로라는 사람 신라시대 진골 아니었죠? 당연히 아니죠. 진골은 다 성이 뭐니까? 김씨니까. 혹은 석씨, 박씨니까. 자, 최승로가 국가 정책에 큰 역할을 하죠. 신라시대였다면 상상도 못할. 무슨 소리냐? 신라에 비해서 개인의 신분보단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즉 신라에 비해 더 개방적인 사회, 물론 조선보다는 덜 개방적이지만 신라보다 개방적인 사회. 그래서 요것 때문에 통일신라까지를, 남북국 시대까지를 고대라고 하고,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서 신분간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요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 중세로 구분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요때 만들어진 이성육부의 정치체제, 뭐 지방행정제도, 그 외에 뭐 학교를 비롯한 과거제도 등 고려 초기의 통치제도, 각종 제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다시 보죠. 자, 이어서 중앙통치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중앙통치체제는 여러분 교과서 38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저도 도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도표를 봅시다. 자, 책 다 보고 있죠? 자, 고려라는 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 왕이 있고, 왕 밑에 일단 이성, 요렇게 두 가지가 이성입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원래는 중서성과 문화성이 따로 있으면 삼성인데 요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이성. 자, 이성이 있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뭐 같아요? 위에 있는 중서문화성이죠. 요 중서문화성은 약간 계급이 높은 재신이라는 사람과 그보다 낮은 낭사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재신이 국정을 총괄하는, 국정의 모든 걸 담당하고, 낭사가 간쟁 봉박. 자, 그 다음 상서성이 육부를 관리하면서 정책을 집행합니다. 자, 발해와는 다른 게, 발해는 정당성 아래 요게 좌우로 나뉘어져서 좌사정 우사정 있었죠. 여기는 육부가 전부 상서성 아래 소속되어 있고, 각 부에 하는 일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고려의 중앙 행정인,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성 육부라고 부르고요. 자, 그 외에 각각의 특별한 기능이 있는 중추원, 어사대, 삼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추원은 추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승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명령을 받고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의 뭐랑 같아요? 비서실이랑 같습니다. 비서실. 왕의 비서실이죠. 어사대. 자, 암행어사 떠올리면 됩니다. 관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비리를 저지르진 않나, 감찰하는 기관. 그리고 3사, 숫자 3, 4죠. 즉 뭐예요? 돈 계산하는 데입니다. 돈 관리하는 곳이고, 여기 보면 요 대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이유가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면 요게 나오기도 해요. 대관이 뭐냐? 화살표를 잘 보면 어사대에서 점점점점 가 있고 요 위에 낭사에서 점점점점 가 있습니다. 즉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들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대관이라고 불러요. 대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리들을 합쳐서 대관이라고 부르는데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간쟁, 봉박, 서경이다. 일단 이렇게 확인만 하고 정리는 칠판에서 하도록 하죠. 대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색깔이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도병마사라는 게 있고 식목도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 여기 있는 요 재신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중추원의 추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도병마사 식목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한다고 해서 요거를 제추회의라고도 불러요. 제추회의. 자, 요렇게 이성육부, 그리고 기타 기관, 그리고 요렇게 회의기구,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려 통치기구. 자, 요거 좀 더 자세히 대관이랑 요 두 가지만 칠판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칠판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필기를 미리 해놨어요. 자, 도표를 잘 봤죠? 자, 이성육부가 있고, 기타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도병마사 식목도금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성육부 중에 중서성은 재신이라는 사람과 낭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요 재신이 국정을 총괄하고, 낭사는 간쟁 봉박, 그리고 상서성이 육부를 관리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실행기관이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중추원은 왕의 비서실 같은 곳인데 그 중에 추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사기임을 담당하고 승선은 왕명을 출납, 왕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사대는 관리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를 잡는 경찰 같은 감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대관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했었죠? 자세히. 자, 요 대관은 일단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여기 중서동 소속 관리였었던 요 사람들 있죠? 낭사. 요 낭사라는 사람과 어사대의 관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대관이 되는 거예요. 즉 대관의 구성원이라기보단 대관은 낭사와 어사대가 합쳐진 곳을 대관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쟁, 또 하나는 봉박, 하나는 서경. 간쟁이 뭐냐? 왜 사극이라던가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왕 앞에서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시비 좋은 말이에요. 옳고 그름. 자, 시비를 거는 사람 있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 붙이죠.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자, 죽을 각오로 왕한테 하지마라 딴지 거는 사람. 즉 왕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 정책적 조언 혹은 충고를 해주는 사람, 그거를 간쟁이라고 해요. 간쟁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간쟁이라고 해요. 자, 봉박은 뭐냐? 봉박은 왕이 뭔가 해 하고서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명령 내릴 수 있지. 야, 오늘부터 저기 어디다가 뭐 쌀 좀 더 풀어줘. 자, 뭐 요즘 뭐 재난기금 나오니까 재난기금 좀 더 줘. 라고 하면 지금은 대통령이 뭘 하겠다고 해도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국회의 허락이 필요하죠. 예산 쓸 때는. 이때는 대간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왕이 뭔가 정책을 해서 딱 내려보내면 근데 그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해. 그러면 대간에서 이거를 이 정책은 나 못해요 하고 왕한테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그걸 봉박이라고 합니다. 나 안 해 하는 거예요. 왕의 정책을 거부하는 거. 서경은 뭐냐? 자, 왕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되게 이쁘고 말도 잘 들 것 같고 뭐 일도 잘할 것 같아. 그래갖고 왕이 야, 쟤 지금부터 장관 하나 시켜줘.
근데 그런 식으로 낙하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따라야 돼? 그럴 때 하는 게 요 서경입니다. 왕이 명가를 명령하거나, 즉 인사권을 발동해서 누구를 자리에 앉히거나, 혹은 돈을 쓰거나, 혹은 뭐 법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왕 맘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누구? 신하들의 동의를 얻게 만들어요. 그렇게 동의해 주는 것, 그걸 서경이라 그래요. 즉 왕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법을 만들거나 관리 임명하고 싶을 때 나의 임명해도 돼 하고 관리와 함께 의논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 서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세 개가 하는, 요 대간이 하는 요 세 가지 일을 보니까, 대간은 왕을 보좌하는 데예요, 왕권을 도와주는 데예요, 왕권을 견제하는 곳이에요? 왕권을 견제하는, 자, 이건 뭐다? 왕권 견제기관이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자, 이거는 먼저 써놨어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인데, 독자적인 무슨 기구냐? 독자적인 회의기구예요. 회의하는 곳이야. 뭘 회의하느냐? 자, 이름부터 벌써 병마사, 병자 들어가면 요겁니다. 요거 병사할 때 병자. 말하는 뭐겠어요? 말이죠, 말. 군인과 말을 담당하는 관리를, 자, 집합시켜서 회의하고 막 그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뜻이에요, 도는. 자, 도병마사, 즉 국방에 관한 문제를 회의하는 곳. 식목도가 법률에 관한 것들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할까? 회의하는 곳. 자, 근데 여기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중서당에서 국정을 총괄하던 제신과 중추원에서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추밀, 요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힘이 센 곳이겠어요? 약한 곳이겠어요? 센 곳이죠. 여기는 각 부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중자들하니까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서 제일 높은 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다. 근데 주로 뭘 회의하느냐? 도병마사는 국방문제, 식목도감은 법률대장. 둘 중에 누가 더 셌을까요? 위에 게 더 중요했겠죠? 왜? 고려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적과의 침입이 매우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련된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여기서 회의했다. 요거는 고려만 갖고 있는 거지, 중국 송나라도 당나라도 발해도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다. 아직까지 왕만큼 이런 귀족들의 입김도 셌다는 증거기도 해요. 조선시대 가면 이런 거 사라져요.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서 제추회의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자, 이어서 지방행정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지방행정조직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내 중앙통치가 3번이었는데 2번으로 잘못 썼었죠. 자, 4번 지방행정조직 보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도도 교과서 38페이지 왼쪽 중앙에 있습니다. 자, 교과서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내용 설명하도록 하죠. 자, 교과서 봅시다. 자, 지도만 봅시다. 38페이지 지도 보고 있죠? 자, 지도를 보면은, 자,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아까 초록색이 별로였어요. 자, 지도를 보면은, 여기 북계라고 하는 거 보이죠? 북계, 그리고 양계. 요렇게 개자가 들어가는 거 두 개를 요렇게 합쳐서 요거를 양계라고 부르고요. 양계라고 부르고, 요렇게 도자가 들어가는 거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랑 경상도는 이때도 전라도, 경상도였어요. 요렇게 5개, 요렇게 5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오도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여기 개경이 있고, 남경이 있고, 동경이 있고, 서경이 있습니다. 서경이 있는데 이 중에 요렇게 동경, 개경, 서경 세 개를 합쳐서, 자,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를 삼경이라고 불러요. 삼경. 그래서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는 뭐라고 부르느냐? 오도, 양계, 삼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요 남경은 뭐냐? 이 동경이 원래 어디예요? 신라의 수도죠. 금성.
그래서 처음엔 이게 도시가 꽤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서울이랑 거리가 멀죠? 여기가 점점 도태되고 누가 성장하게 되느냐? 남경이 동경을 제끼고 요 삼경이 포함되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의 삼경은 서경, 개경, 동경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경이 탈락하고 남경이 포함돼서 오도, 양계, 삼경이 된다. 자, 각 오도와 양계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딱 보면 북계 위쪽에 자, 여기 누가 살아요? 요 나라가 살죠? 요 나라가 있고 요쪽에는 국가는 아직 아니었지만 여진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진출하기도 하고 즉 그리고 요쪽에는 뭐 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군데 요쪽으로는 별로 안 쳐들어오잖아요. 요쪽엔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 송나라랑은 친했어요. 위로 쳐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있는 요 두 군데 걔는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 도는 그냥 일반적인 곳이다. 자, 칠판 보면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도 잘 봤죠? 자, 칠판에서 한번 봅시다. 자,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은 뭘로 불린다? 오도와 양계와 그리고 삼경으로 나뉘어서 불린다. 자, 오도는 그냥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북방에 위치하고 동해안에 위치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군사적 목적이 있는 군사행정 구역이다. 자, 삼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정도 되는 거겠죠? 개경, 서경, 동경이었다가 동경이 나중에 뭘로 대체된다? 남경으로 대체된다. 자, 그 중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됐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삼경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자, 오도 양계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오도와 양계는 성격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의 이름도 달라요. 양계는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조차도 군사적 관련이 있는 병마사,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도병마사 할 때 그 병마사가 이 병마사예요. 병마사, 외우기 쉽죠? 아까 도병마사가 국방문제, 요 병마사는 군사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오도는 뭐냐? 군사적이 아니야.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편안하게 잘 살펴보는 사람들이다 해서 안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병마사가 다스리는 양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무슨 진 하는 군사 요충지가 설치되어 있고, 진이 주로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는 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시, 구, 동, 군, 읍, 면, 리, 이런 식으로 도 밑에 군이 있고, 군 밑에 현이 있는 이런 식으로 군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매우 특별한 중학교 때 배운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별 행정구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신분제도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천민 취급받는 신분상 하층민 취급받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했고, 자, 요 현을 보면 국가에서 나눠놓은 가장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고려시대의 현은 두 개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여기 빨간 거 맨날 안 나와. 그냥 하얀 걸로 하죠. 두 개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나는 주현, 하나는 속현. 자, 현이 고려시대에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가 있는데 수백 개라나? 많은 현이 있는데 그 현들 중에 일부는 주현이고 일부는 속현이에요. 어떤 게 주현이냐? 지방관을 파견한 곳, 즉 국가에서 관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다스리게 만든 땅을 주현이라고 하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원래 떵떵거리던 대장이죠. 원래 누구? 호족. 그 호족이 다스리는 현을 속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호족이라고 안 부르고 그 호족들이 뭘로 바뀌느냐? 향리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향리. 즉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고 하고, 속현은 지방관이 없어서 그냥 그 지역 대장이었던 향리가 담당하는 곳이 속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더 많을까요? 주현, 속현 중에 파견된 곳, 파견 안 된 곳. 정답은 없죠. 왜냐? 처음에는 속현이 훨씬 많아요. 처음에는 고려 초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비가 제대로 되고 뭔가 잘 갖춰지면서 후반기에 가면 파견된 곳이 더 많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속현이 더 많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뭐 중반 이후까지 속현이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요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이 속현의 향리가 그 현을 제대로 다스리나 안 다스리나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했어요. 알겠죠? 즉, 한 개의 주현이 있고 여러 개의 속현이 딸려서 요 주현이 속현들을 관리를 했으며, 주현은 지방관이 직접 세금을 걷었다면 속현은 향리가 세금을 걷었고 그걸 잘 건나 주현에 있는 지방관이 감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 양계는 진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서 뭐 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금 걷는 거잖아요. 양계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이 주로 썼죠. 왜? 군사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들은 세금을 걷으면 중앙정부로 많이 보내야 했죠.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쓰임도 달랐어요. 두 위치는. 자, 이어서 그러면은 교육제도랑 관리 선발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제도 5번이죠. 자, 교육제도 성종 때 잠깐 나왔어요.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2개 만들었다고. 성종이 만든 학교가 뭐다? 중앙에 만든 학교가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다. 요게 나중에 이름이 국학이 되고, 그리고 완전 후반기가 되면 성균관이 되죠. 고려의 중앙기구, 중앙교육기구. 자, 이거는 중앙. 자, 나중에 후반기는 성균관이에요. 고려 후기의 중앙교육기관은 그 성균관이 조선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자, 그리고 지방 사람들도 배우라고 지방에도 학교 하나 만들어요. 자, 지방에 만들어 놓은 학교를 뭐라고 부르느냐? 향교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공부 왜 합니까?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당시에 공부는 주로 양반들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양반이라네. 귀족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뭐예요? 관리되는 거죠, 관리. 관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 그걸 관리 선발 제도라고 하고, 고려시대의 관리 선발 제도를 제대로 만든 왕이 누구? 광종이죠.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만든 그 과거 제도가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입니다. 자, 교육 제도 그리고 관리 선발 제도. 자, 관리 선발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 관리 선발 제도는 크게 4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과, 그리고 묵과가 있을 것 같지만 묵과는 고려시대에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거의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묵과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고, 잡과, 그리고 승과. 자, 문과 시험을 합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신 관료가 되는 겁니다. 문관이 되는 거고, 잡과 시험에 합격하면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기술관이 되는 거고, 승과 시험에 합격하면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스님이 되려면 시험 봐서 합격해야 스님 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응시해서 스님 관리. 고려는 불교가 되게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스님들도 국가의 공무원으로 썼었어요. 즉 스님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승과입니다. 그들을 승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뽑는 게 고려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 제도예요. 근데 고려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쓰면 될 것 같은데 음서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음서. 자, 요 문과, 잡과, 승과는 어쨌거나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요 음서는 시험 보지 않아요. 시험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뭐가 되냐? 문관이 됩니다. 그럼 이 좋은 건 누가 쓸 수 있느냐? 고려의 높은 귀족들, 높은 귀족의 아들들, 높은 귀족의 자제만 요 음서라는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문관이 될 수가 있다. 높은 귀족이란 고려에서 기본적으로 1품이 제일 높은 거고 했을 때 1, 2, 3, 4, 5품까지 5품 이상의 귀족들은 자신의 아들을 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과거에 합격한 것처럼 관료로 삼을 수 있는 뭘 이용할 수 있었다? 음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 요게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문관이 되면 누가 과거를 보려고 하겠어요? 높은 관리의 자제들이? 근데 아니에요. 과거 열심히 봤어요. 왜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관료가 된 사람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 음서에 합격한 음서로 관리가 된 사람, 마지막 하나 볼까? 음서로 합격했는데 과거도 봐서 합격한 사람. 즉, 뭐 이런 거예요. 9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9급, 8급, 7급 언제 가냐? 그냥 나는 행정고시 봐야지. 옛날에 행정고시라고 있었어요. 행정고시 봐야지 하고 5급 시험을 봐서 바로 5급 된 사람. 말하자면 음서로 관리가 됐어도 나 음서로 오기 좀 쪽팔린데 난 내 능력으로 합격할 건데 하고 문과를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가장 인정받겠어요?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 음서로 합격해서 집안도 빵빵한데 과거도 합격해서 능력도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당시 요 문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별로 안 뽑았거든요. 1년에 뭐 100명도 안 뽑았으니까. 근데 전국에 이거 보겠다고 오는 사람은 막 수천 명씩 올라오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보다 이게 훨씬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도 서울대 가기 어려우니까 좋은 대학 가기 어렵고 혹은 취업하기 어렵고 고등학교도 가기 어렵죠? 좋은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당겨요? 학교만으로 부족하다. 난 더 해야 돼. 막 지금 막 인강도 듣기도 하고 EBS도 시청하고 뭐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과외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막 있지만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과거가 되게 중요해지고 과거를 합격해야만 관료가 되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합격하기 위한 어딜 가느냐? 학원을 갑니다. 그 학원이 뭐냐? 자, 학원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학원들을 12개를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일단 선을 그어보고. 자, 그 학원들 12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학원, 자, 사학이죠. 사학, 사교육기관, 사학 12도라고 부릅니다. 즉, 12개의 잘 나가는 과거 시험 합격하기 위한 과외 학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사학 12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였냐면 최충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최충의 구제학당. 자,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곳이 요 사학 12도 중에 제일 유명했습니다. 구제학당인데 왜 도냐? 요 최충의 구제학당에 다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학원생들을 문헌공도라고 불렀어요. 문헌공도. 문헌공도. 그러니까 문헌공도, 무슨도 하는 식으로 12개의 도가 있었던 거죠. 자, 요 사학 12도가 왜 이렇게 잘 나갔냐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높은 관료였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높은 관료이자 동시에 뭐를 했던 사람들이냐? 자, 별표를 쳐볼게요. 지공거라는 걸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공거. 자, 과거를 담당하는 시험 총감독관 같은 역할인데 과거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으니 과거에 대해 잘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자들, 뭐 예를 들어 최충의 제자였던 문헌공도 중에 한 명이 현재 지공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죠. 우리 학원 출신이네? 하고 봐주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학연의 끈이. 자, 요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찾아보면 왜 이렇게 얘네 학원들이 잘 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끝나면 요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세히. 자, 그리고 너무 여기가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여기 국자감을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가 최고 교육기관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학교가 관청에서 만든 학교니까 공교육기관. 그 당시 말로 관악이었는데 요 관악이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신뢰하지 않아.
여기가 훨씬 합격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관악이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해갖고서는 예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 관악을 살리기 위해서 장학금도 지급해주기도 하고 전문 강좌도 만들고 칠제라는 전문 강좌도 만들고 막 노력했지만 결국 크게 성공하지는 못해요. 자, 그만큼 여기가 우세했었다. 자, 여기까지 10차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되게 많죠? 되게 많지만 이 내용이 교과서에 전부,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뭐 해야 된다? 교과서를 그림부터 참고 설명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봐야 된다. 시험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잘 챙겨보세요. 이 내용도 복습하시고 교과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0차 시수업 마치겠습니다. 11차 시에서 만납시다.